안녕하십니까. 저는 카이스트의 김정호 교수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테라바이트 인터커넥션 앤 패키지 레버러터리 카이스트에서는 HBF 테크놀로지 워크로드 어널리시스 앤 로드맵 발표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에이전틱 AI가 급속하게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 따라서 고속, 고용량 메모리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HBM이 AI 컴퓨팅 GPU하고 결합해서 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그 속도와 용량이 부족해서 이제 HBF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지난 한 1년간 연구한 결과를 여러분 앞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6시간 정도에 걸쳐서 저와 저희 석박사 과정 학생들이 발표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그 발표하는 내용은 추후에 유튜브로 영어 자막을 붙여서 업로드 될 예정이며 또 발표 파일은 저희 연구실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워크샵을 통해서 서로 기술 교류가 이루어져서 메모리 반도체 회사, GPU 회사 또는 AI 서비스 회사들이 공동으로 어, 로드맵을 설정하고 또 스펙을 맞춰서 상품화를 통해서 어, 그 기술 발전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ATBF가 필요한 이유가 메모리가 모자라서 그런 건데 그 파트를 Beginning of Memory Hungry Century 이런 제목으로 해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사용하는 AI 맵인데요. 이를테면 AI 워크플로우 아키텍처인데요.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간을 보내는 게 노트북 LM이고 가끔 젠스파크를 쓰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코어를 쓰고 싶은데 그건 이제 현재 어, 맥킨토시 컴퓨터, 애플 컴퓨터에서만 되기 때문에 에, 제 PC에서 쓸 수 있는 시기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브 코딩에는 엔티그래프트나 구글 스튜디오를 쓰고 있고 앱 빌더로는 오파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어, 제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바이브 코딩을 통해서 또는 이제 퍼플렉스나 GPT를 통해서 자료를 조사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리포트나 어, 파워포인트 파일을 만들거나 이렇게 하고 또 지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양한 AI 툴을 사용하면서 일을 하기 시작한 거는 이제 한두 달밖에 안 됐고요. 앞으로 아마 더 많은 분들이 이제 AI 툴들을, 에이전트 AI 툴을 사용하면서 업무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초창기인데도 이런데 앞으로 미래에는 엄청 많은 일들이 AI를 통해서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올해 예측하는 인공지능의 어, 트렌드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 리즈닝 앤 띵킹, 사고력을 갖는 거죠. 그 다음에 멀티모달 동영상 유튜브까지 생성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을 좀 분리해서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믹처 오브 엑스퍼트, AI를 통해서 이제 자신만의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작업, 퍼스널 AI,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AI를 이용해서 앱을 만들어 봤습니다만은 다 개인화한다는 거죠. 과거의 개인의 기록을 다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얼타임 트레이닝. 과거에는 프리 트레이닝과 포스트 트레이닝이 분리됐는데, 이제 실시간 트레이닝을 하면서 동시에 인퍼런스를 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라그라는 기법이 대표적이고요. 컨티뉴스 트레이닝. 트레이닝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학습을 하게 되고요. 퍼스널 트레이닝. 개인의
그 개인의 과거 기록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학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믹처 오브 엑스퍼트 프리트레이닝을 하는데 우리가 지정한 내 컴퓨터 내나 제가 지정하는 스페시픽 데이터셋 갖고 또 포스트 트레이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록도 지금 어, 당장 지금 인프런스를 하는 과정에 필요한 메모리도 있겠습니다만 과거에 생성된 기록을 기록하는 롱텀, 숏텀 메모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AI와 인터페이스는 이제 주로 말로 하는 시대가 되고 에이전틱 AI가 되면서 AI끼리 표준화가 이루어지겠습니다. 근데 제가 주장하는 거는 이건 모두 다 어, 메모리가 더 필요한 AI 모델로 가고 있다. 지금보다 아마 100배, 1000배 이상의 고용량, 고속 메모리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말하고 싶은 거는 7번쯤 되는데 여기 신세틱 데이터 학습용 데이터가 모자르니까 이제 가상 환경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만들어내고요. 이런 생태계 입장에서 데이터나 GPU나 모델 생태계 입장에서 구글이 유리한 지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메모리 수요가 폭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인공지능이 이제 다양한 에이전틱 AI 일을 하려면 생성을 해야 되는데 생성하는 인공지능 모델이 현재까지는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이고요. 그 트랜스포머 모델이 단기간에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인풋을 집어넣으면 인코더를 통해서 인퍼런스라고 하는 인코더를 통해서 어, KV 캐시라고 지금은 부릅니다. 프라이어를 생성해내고 그 KV 캐시를 가지고 다시 디코딩을 해서 인코딩을 해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이런 과정인데 그래서 이제 프리필이라는 인코더와 디코더로 이루어져 있고 인코더는 병렬로 동시에 인풋이 들어가고 그걸 통해서 KV 캐시를 생성해내고 아웃풋 디코더는 시퀀셜리 동작한다. 그래서 인코더가 결국은 첫 번째 단어가 튀어나오는 레이턴시를 결정하고 KV 캐시와 디코더의 능력이 얼마나 단어나 그림을 빨리 그려내냐 토큰 퍼 세컨드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인코더와 디코더로 이루어져 있고 중간에 KB 캐시를 통해서 전달하는 이 과정이 트랜스포머 모델인데 조금 변형은 있을 수 있고 이게 텍스트에서 이미지, 사운드 여러 개 결합되는 형태로 멀티모델로 가겠지만 이 트랜스포머 모델이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 그러면 인코더가 동작하는데 인풋 텍스트 또는 거기에 필요한 모델 변수, 웨이트라고 그러죠. 그것들을 이제 어딘가 기록해 둬야 되고 여기서 프라이어라고 하는 KB 캐시를 어디다 기록해 둬야 되고 또 디퓨전의 디코더의 결과를 어딘가 기록해 둬야 됩니다. 이게 실시간으로도 필요하지만 과거의 기록도 필요하고 그래서 트랜스포머 모델은 굉장히 메모리 헤비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멀티모델로 가면서 텍스트 인코더뿐만 아니라 비전 인코더, 사운드 인코더가 세 개가 동시에 생성이 돼야 되고 그 토큰도 시간적으로 온라인이 돼 있어서 동시에 미닝풀한 텍스트를 토큰을 제너레이션 해야 되고 비전 사운드 제너레이션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크로스 모델 얼라인먼트까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어렵죠. 이 얼라인먼트 역시 GPU와 HBM의 데이터 공급 능력, 생성 능력에 의해서 좌우될 뿐만 아니라 토큰과 비전 토큰, 사운드 토큰이 동시에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많은 메모리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게 잘 온라인이 되고 이런 토큰들이 잘 정렬돼서 인풋과 인코더가 디코더가 잘 동작했을 때 헐루시네이션이 없는
논리적으로 정합된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됐습니다. 다시 트랜스포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인풋 텍스트를 쭉 넣는다면 이제 여긴 유튜브 동영상도 되겠죠. 멀티모달로 토큰이 X1부터 XT까지 들어가게 되면 프리필, 여기 프리필 작업에서는 주로 GPU가 계산을 하게 되고요. 물론 이제 HBM이 옆에서 이제 이런 인풋 토큰이라든가 웨이트를 공급하긴 하지만 이 많은 계산을 통해서 이제 아웃풋 Y가 나오는데 이 Y가 이제 KV 캐시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KV 캐시 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큰 메모리가 필요하고요. 그것이 순차적으로 디코더 1, 디코더 2, 디코더 3에 공급이 되고 그때마다 아웃풋 토큰 단어나 이미지가 하나씩 나오면서 순차적으로 동작하게 되겠습니다. 이 순차적으로 동작할 때는 어, 계산량이 인코더보다 작기 때문에 추가로 KV 캐시와 추가로 생성 앞단에서 생성된 Y가 입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계산량보다는 메모리 양이 커지기 때문에 디코더 1, 디코더 2, 디코더 3가 가면서는 메모리 바운드라고 하는 메모리 성능이 아웃풋을 결정하는 시기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미지 생성, 동영상 생성도 마찬가지고요. 인풋 토큰이 들어가게 되면 프리필을 통해서 KV 캐시가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아웃풋 디코더를 통해서 이미지 한 장, 두 장, 세 장 이렇게 나가게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 텍스트인 경우는 빈칸 채우기를 통해서 최적의 단어를 맞추는 식으로 해서 어, 이제 학습을 하게 되고 이때 단어가 틀리면 백 프로포게이션을 통해서 모델 변수를 업데이트해 가겠습니다. 이미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화소에 마스크를 씌워서 한두 개씩 빈칸을 만들어 두고 그 빈칸 채우기를 통해서 최적의 빈칸을 만들어 주도록 학습을 하는 거고 그게 맞지 않으면 그 오차 함수를 정의해서 그 오차 함수에 맞게 백 프로포게이션을 해서 어, 들어가게 이제 고치게 되겠습니다. 다시 들여다보면 지금 트랜스포머 모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What is HBM 하면 HBM stands for High Bandwidth 하는데 첫 프리필을 GPU가 주로 계산해서 프리필을 거치고 나면 KV 캐시가 나오고 그거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단어가 하나하나씩 튀어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씩 첫 번째 단어가 나오는 시간을 어, 레이턴시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인코더, 디코더 단계에서 단어가 하나하나씩 여기서 그림에서는 0.2 밀리세컨, 0.2 세컨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하나하나씩 다 나오는 시간을 토큰 퍼 세컨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특히 이 토큰 퍼 세컨드가 나오는 시간이 이제 메모리 밴드위스하고 메모리 용량에서 결정된다는 게 제 주장이고요. 왜 토큰 퍼 세컨드가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빨리 동영상이든 텍스트든 빨리 받아서 어, 그 계산하고 저 결과를 내주고 싶은데 제가 이제 AI 에이전틱 AI를 써보면 처음에는 1분 만에 뭐 결과를 다 코딩을 해줘도 상당히 어, 뭐 반가웠는데 요즘은 1분도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 레이턴시 토큰 레이턴시라고 지금 써 있는데 토큰 스루풋이 커스터머 퀄리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이 말씀을 드리고 특히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사용자가 늘 때 이 토큰 퍼 세컨드가 딜레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라그라든가 실시간 학습 멀티모델을 할 경우 KB 캐시 사이즈도 커지지만 생성해야 되는 어, 데이터도 크기 때문에 이 경우 어, 그다음 변수도 크고 이런 경우는 HBM이 더 이상 모자라기 때문에 HBF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보면 이제 그 특히 뭐 인코딩 하거나 디코딩 하거나 다 HBM에서 웨이트를 불러오고 거기에 QKV라는 어텐션을 곱하고 거기에서 QK를 곱하고 그다음에 뭐 소프트맥스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아웃풋을 내는데 GPU와 HBM 사이에 여러 번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아까 그 프리필 첫 번째
토큰이 생성되는 시간, 그다음에 스루풋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 지금 그러니까 스몰 사이즈 모델이고 컨텍스트라고 그래서 뭐 라그라든가 어, 그 숨고해야 되는 파일이 크지 않을 때는 HBM으로 충분히 해서 주거니 받거니 했는데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HBM으로만 모자란 시대가 오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이거를 이제 루프탑 컵으로 표현해 보면 우리가 아까 프리필 할 때 디코딩 주로 우리가 텍스트를 받아서 KV 캐시를 만들어내는 그때까지는 컴퓨팅 바운드라고 그래서 퍼포먼스가 컴퓨터 GPU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만 아까 디코딩 할 때 토큰을 하나씩 쏟아낼 때 토큰은 텍스트 단어일 수도 있고 이미지도 있고 사운드일 수도 있는데 그때 쏟아내는 속도는 우리 트랜스포머 모델의 경우 한 10 정도 되는데요. 그 아리스메틱 인텐시티가 그때는 GPU HBM 밴드위스가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 아무리 GPU HBM 밴드위스를 높여도 최종적으로 이룰 수 있는 퍼포먼스 자체는 지금 메모리 바운드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메모리 용량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게 저희의 생각이고 이따가 오전 오후에 학생들의 그 연구 결과를 많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공지능의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 지금 이제 에- 메모리의 속도와 용량, 속도와 밴드위스와 이제 용량이 필요한데 밴드위스를 높이기 위해서 HBM이 등장했죠. HBM에서는 GPU 옆에 이렇게 메모리를 쌓아둠으로써 용량을 키우고 그 다음에 이제 TSV를 둠으로써 이제 어, vertically data transmission bandwidth를 높일 수 있었죠. TSV 사이즈는 수 마이크로미터에서 수십 마이크로미터 사이즈니까 TSV 개수를 늘림으로써 어, 데이터 속도가 조금 느리더라도 많은 밴드위드를 얻을 수 있었고요. 이때 이제 베이스 다이에서 고속으로 이제 GPU한테 보내게 됐는데 이때 이제 1024개의 라인을 통해서 밴드위드를 높일 수 있었죠. 그게 이제 핵심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라인의 피치가 라인 위트와 피치가 마이크론 단위니까 기존의 PCB를 못 쓰고 실리콘 기판을 썼었습니다. 실리콘 기판을 쓰면 이 라인 개수도 늘릴 수 있지만 서머 익스펜션 코에피션트라든가 열 전도율이 높아서 기존 그 상당히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HBM4가 되면서 1024개 라인을 2048로 함으로써 두 배가 돼버린 거죠. 거기다가 데이터 라인당 데이터 레이트도 삼성에서 나오는 경우 11.7 기가 bps를 함으로써 어, 속도도 더 높이는 거죠. 라인의 개수 곱하기 라인의 속도니까요. 그래서 밴드위스를 높였는데 특히 HBM4에서의 특징은 베이스 다이의 일부 GPU 기능이 이제 GPU의 계산 기능, 그다음에 통신 기능들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이 베이스 다이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제 베이스 다이가 어, HBM 제일 위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파워 소모가 많아지기 때문에 열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HBM4가 되면서 제가 예측하는 또 중요한 피처는 HBM만으로 충분히 메모리 용량이 안 되니까 LPDDR이 베이스 다이의 메모리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메모리가 추가로 붙는 게 가능하게 될 것 같습니다. 커스터마이즈 HBM이 HBM4가 되니까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HBM4의 디자인, 브로드컴이나 구글이나 AMD 다 기업마다 다를 것입니다. 근데 이제 각자 기업들이 운영하려는 에이전틱 AI 모델에 따라서 메모리가 얼마만큼 헝그리하냐, 밴드위스가 더 필요하냐에 따르겠지만은 HBM4에서 일부 기업들은 아마 LPDDR을 주변에 설치함으로써 HBM에 모자르는 메모리를 여기다가 갖다 붙이는 모델이 나오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지금에는 왼쪽에서 보는 것처럼 추가로 메모리가 필요할 경우 CPU 옆에 있는 DDR이나 LPDDR 또는 SSD에 있는 데이터를 CPU를 거쳐서 GPU를 거쳐서 HBM에 로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시간적으로 시간이 걸리고 밴드위스 리밋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HBM3에서, 4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베이스 다이에 각종 기능을 집어넣음으로써 여기에 추가적으로 메모리 네트워크가 붙을 수 있는 확장성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국 커스터머들마다 요구 조건이 다른 그 요구 조건을 넣기 시작하는 게 HBM4의 큰 특징이고요. 이제 더 이상 HBM4는 표준화된 제품이 아니라 커스터마이즈된 제품이 되고,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메모리, 베이스 다이에 LPDDR과 같은 메모리가 붙음으로써 메모리의 확장성을 갖게 된다. 그가 그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은 실시간 학습이나 라그나 멀티 모달이 되면서 HBM만 갖고 더 이상 HBM의 단수를 높이면 됩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대체적으로 16층에서 멈출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냉각 기구를 뒤에 설치해야 되는 높이 제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HBM5의 중요한 피처 중에 하나는 아까 GPU의 일부분. GPU는 프리필이라는 인코딩 작업을 주로 하고 디코딩 할 때는 메모리와 밴드위스가 중요하니까 아예 디코딩하는 GPU 일부분을 HBM 맨 상단에 설치하자. 맨 상단에 설치한다는 거는 이제 뒤에 히싱크가 붙기, 쿨링 스트럭처가 붙기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HBM 내에 일부 GPU 기능이 들어가서 어, 이 그림상에서는 GPU는 프리필을 주로 하고 인코딩은 어, 디코딩은 이제 HBM에서 하자는 건데 아마 이런 HBM이 메모리가 단순한 메모리로만 남는 게 아니라 이제 컴퓨팅 기능, CPU 기능, 명령 수행 기능까지 가짐으로써 어, 상당히 AI의 컴퓨팅의 중심으로 등장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HBM5에서는 HBM의 메모리를 공급해야 되는데 그 메모리 양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이제 소캠이라고 해서 모듈화된 LPDDR이나 DDR이 설치돼서 아까 HBM3에서는 LPDDR이 붙는다 그러는데 이 메모리 용량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소켓 형태로 HBM이 붙어서 HBM 뒤에 붙어서 HBM에 올라가야 되는 데이터 그거는 이제 웨이트라고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이제 KV 캐시가 되기도 하고 또는 약간 콜드 데이터지만 전에 그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들 실시간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심어둬야 되는데 그 장소가 HBM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소캠이라든가 토켓 형태로 돼서 탈착식으로 되고 용량을 계속 키울 수 있는 이런 구조물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HBM6에서는 지금 HBM4만으로 용량이 안 되니까 한 스택만으로 안 되니까 멀티타워라는 이런 구조로 되고 그 밑에 넓게 앉은 여기가 이제 베이스 다이가 되는데 여기가 그만큼 면적이 늘어나는 만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모리 네트워크 스위칭 기능, 스위칭 소자들하고 컨트롤러, 그 다음에 GPU 기능이 일부러 들어가고, 더 큰 미래에는 여기서 너무 에너지 소모가 많으면, 전력 소모가 많으면, 옥상에 또 한 층이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HBM7쯤에서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PU 옆에 HBM이 있고, 근데 HBM은 뭐 수백 기가바이트 정도까지밖에 사이즈가 안 되고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HBF가 이제 설치되게 되는데 HBF는 이제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스택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량이 한 10배쯤 돼서 테라바이트급이 되고 바로 뒷단에 메모리 네트워크를 거쳐서 뒤에 SSD가 붙게 되는데 이 SSD까지 합치면 GPU 하나당 100테라바이트 정도의 메모리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HBM8쯤에서는 GPU 옆에 있는 HBM만으로 모자르고 반대쪽에 이제 HBM이 이렇게 설치가 돼서 2.5D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냉각 때문에 그렇고요. 이제 아마 기판은 사이즈가 실리콘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글래스가 또 사용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때 글래스와 실리콘으로 냉각수가 이렇게 흐르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HBM 6, 7, 8 때면 전력 소모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거기에 바로 냉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웨이퍼 바로 뒷면에 홈을 파서 패널을 만들어서 일러 냉각수가 흘러가서 이제 쿨링하는 구조까지 갈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이 이유는 냉각할 때 그 냉각수와 실리콘의 거리가 가까워야 됩니다. 중간에 어, 절연 물질이라든가 접착제가 있게 되면 냉각 성능이 떨어지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냉각수가 반도체까지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적이 넓을수록 냉각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인공지능 컴퓨터가 인공지능 HBM 6, 7, 8 어느 시기에서 냉각 기술이 반도체 산업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한다고 보고 필수적으로 이러한 마이크로 플루이드 쿨링 방식을 쓸 수 않을 수밖에 마이크로 채널 쿨링 방식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HBM 아키텍처에서 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만은 지금부터는 HBF 아키텍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HBF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지만 HBM은 리드 라이트도 잘 할 수 있고 속도도 빠르지만 단점이 이제 리프레시를 해야 된다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용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멀티모델로 가고 실시간 라그 학습이 되기 위해서 또는 과거의 모든 기록을 제가 생성했던 기록을 갖기 위해서는 어, 데이터가 많아야 된단 말이죠. 그게 이제 KB 캐시가 되기도 하고 라그 데이터가 되기도 하는데 모델에 따라서도 또 모델 사이즈가 커지면 이제 더 많은 메모리가 필요한데 HBM 사이즈가 그게 충분히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낸드 플래시를 16장 쌓자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낸드 하나의 내부에도 낸드에도 128에서 256도 레이어가 있죠. 셀들이 그렇게 있고 그 아래쪽에 이제 페리퍼럴 서킷이 있게 되는데 이것들이 16개가 이렇게 쌓게 되면 토탈 어, 레이어가 4096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적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먼 미래에는 페리퍼럴 서킷도 다 베이스 다이로 내려오게 되면 낸드 셀만 이렇게 쌓게 되면 이게 뭐 만 레이어까지 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용량의 확장성이 있고 그다음에 TSV를 설치함으로써 밴드위스를 또 컨트롤할 수 있고 거기에서 베이스 다이와 GPU 간에는 D2D 통신 기법을 써서 또는 시리얼 디시리얼라이즈 해서 밴드위스를 또 팜4 기술까지 확장을 하면 밴드위스를 높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HBF를 쓰면 용량과 밴드위스를 다 얻을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단점이라면 이제 라이트 사이클이 제한되게 되는데 그 제한되는 거는 프로그램상에서 주로 읽는 데 쓰이고 쓸 때는 횟수를 제한하는 프로그래밍을 잘 함으로써 HBF의 그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겠습니다. 더 큰 미래에는 이 셀 부분만 합치고 아까 페리퍼럴 서킷 전체가 베이스 다이로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도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HBF의 장점은 뭘까 보면 Large Memory Capacity, Higher Bandwidth can be combined with HBM. HBM이 없이도 가능은 하겠습니다만은 HBM이 갖는 프리필 단계에서의 그 속도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HBM과 HBF가 공존하는 아키텍처가 좀 더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KB 캐시라든가 아까 라구와 같은 실시간용 데이터에 필요하다. 뭐 그런 말씀이고요. 예. 그래서 특히 어, 낸드 플래시를 제조하는 기업들, 또 D램도 제조하는 기업이 있고 낸드를 제조하는 기업이 있고 둘 다 하는 기업이 있는데 낸드를 제조하는 기업들한테 상당히 큰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따가도 이제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대표적인 아키텍처가 GPU 옆에 HBM을 설치하고 그 뒤에 HBF를 설치해서 GPU와 HBM이 계속 주거니 받거니 계산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KB 캐시 같은 경우는 HBF에 저장해서 바로 GPU로 땡겨와서 계산하고 또 저장은 HBM 하고 그래서 다이내믹하게
데이터가 HBF에서 HBM으로 가기도 하고, HBF에서 GPU로 공급되기도 하고, HBM에서 GPU로 공급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상황을 프로그래머블 하게 함으로써, CUDA 프로그램에서 컨트롤하게 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다양한 메모리 조건을 만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아키텍처에서 세 가지 패스가 있을 수 있는데 1번이 GPU하고 HBM으로 다이렉트리 주고받는 게 있고 HBM과 HBF가 또 서로 주거니 받거니 1번과 2번은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1, 2, 3번이 독립적으로 베이스 다이의 그 인터포저에 배선을 하면 1, 2, 3번의 작업이 동시에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GPU가 이제 공부하는 학생이라고 하면 HBM은 바로 옆에 있는 북쉘프에 해당하고 HBF는 도서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공부할 때는 책상 옆에 이렇게 서가가 있으면 좋긴 합니다만은 이 서가가 충분하지 않을 때는 아예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보면, 어, 처음 HBF가 필요할 것이다. HBM의 용량이 충분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제가 시작한 이유는 바로 이 KV 캐시 때문인데요. KV 캐시라는 거는, 어, 그, 프리필 단계, 인코딩 단계에서 생성되는 거고요. 어, 주로 한 번, 그러니까 인풋 토큰을 해석해서 한 번 이렇게 해석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어텐션이라고 그래서 여기 QKV라는 행렬을 곱해가지고 노멀라이즈해서 최종적으로 V를 곱하면 이게 이제 단어 사이의 관계도를 얻게 되는데 여기서 얻은 K라는 단어 사이의 토큰 사이의 관계도 그거의 밸류 이런 거를 이제 행렬로 해서 경우에 따라서 수백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용량이 이제 디코더로 전달이 되겠습니다. 같은 얘기고요. 인코더에서 GPU하고 HBM이 열심히 해서 KV 캐시를 만들어내서 이 값들이 디코더에 하나하나씩 공급이 돼서 아웃풋 토큰들이 하나하나씩 생성되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트랜스포머 구조고요. 이걸 또 다시 그려보면 웨이트나 KV 캐시가 인코더에서 생성되고 사용된 다음에 계속 이 값들이 어, 디코더에서 공급이 되고 그래서 단어 하나씩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제 아키텍처가 있을 수 있는데 인코더용으로는 GDDR을 쓰고 이건 이제 작은 모델 사이즈의 경우죠. 그럼 GDDR 메모리만 충분하면 GDDR을 쓰고 이건 HBM이 너무 고가고 공급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서비스 기업들은 디코더에서는 HBF를 쓴다. 이건 이제 어, 디코더에 그래서 KV 캐시는 HBF에 그 다음에 저장은 학습 변수의 저장은 GDDR에서 이런 아키텍처도 있을 수 있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모델도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고 KV 캐시 사이즈도 어느 정도 큰 경우는 아예 GPU1은 인코딩용으로만 쓰고 GPU2는 디코딩용으로만 쓰고 각자 HBM, HBF가 공급되는 이런 구조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조금 이제 깊이 들어가서 지금까지는 이제 왜 HBM과 HBF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조금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로드맵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자, HBF가 2027년쯤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좀 늦어지면 2028년에 상품화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HBM의 여러 아키텍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첫 번째 제가 생각한 아키텍처가 이제 여기서 HBM1이라고 붙인 겁니다. HBM1과 1, 2, 3가 있는데 커스터머에 따라서 HBM을 1을 쓰는 기업, 또 커스터머에 따라서 HBM2를 쓰는 기업, 3를 쓰는 기업이 다를 것 같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막 일어날 것 같은데, 그래도 순서를 한번 매겨봤습니다. 여기 보면, 어, 잠깐만요. 화면이 가려져서 조금
네, 이 정도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HBM1에서는 인코더용 GPU1이 있고 디코더용 GPU2가 제가 모듈을 디자인한다면 GPU1, GPU 두 대를 놓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러니까 두 개가 붙는 방식이 이제 칩렛 방식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의 CCB에 두 개의 어, 이제 GPU가 올라가는데 GPU끼리의 통신은 NV링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서로 또 데이터를 프리필과 디코더도 서로 통신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GDDR을 여기서 보면 12개인가요? 12개를 지금 설치한다고 지금 하고 이제 이 프리필용 GPU는 CPU와 호스트 CPU와 이제 통신하는 또 통신 네트워크가 있겠습니다. NV링크가 될 수도 있겠죠. 또는 PCI 익스프레스가 될 수도 있고 GDDR 그래서 48기가바이트를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리피를 쓸 때, 제 생각에는 스몰 사이즈 모델 4기가바이트로 충분한 모델, 용량이 48기가바이트로 충분한 그런 모델 사이즈, 특히 믹처 오브 엑스퍼트의 경우 큰 모델보다 작은 모델을 액티베이션 해서 하니까 스몰 모델 사이즈 MOU에 딱 맞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른쪽에 프리필용 GPU가 붙는데 여기에 8개의 HBM이 붙으면 4TB가 된다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HBF에 주로 들어갈 내용은 KV 캐시하고 컨텍스트 랭스가 길 때 그 긴 컨텍스트 랭스의 데이터 뭐 그게 텍스트일 수도 있고 사운드 이미지를 아웃풋을 저장을 해야 되니까 그 용도로 바로 KV 캐시가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GDDR에도 인풋 컨텍스트가 들어가겠습니다. 주로 이런 아키텍처에서는 아웃풋 디코더 아웃풋의 컨텍스트 랭스가 큰 그런 모델의 딱 요런 아키텍처를 쓸 수 있겠습니다. 아래쪽 그림은 이 아키텍처에 대한 단면도죠. 높이 차이가 있게 지금 그려져 있습니다만 뭐 이건 조금 더 과장된 왼쪽하고 오른쪽의 높이가 실제로 이렇게 차이가 크지는 않고요. 자, 이런 형태로 어느 HBF 기업은 이걸 쓸 수 있을 것이다. 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HBF1이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MO인데 모델 사이즈가 작고 인풋 컨텍스트 랭스 길이는 작고 아웃풋은 멀티 모달이고 KV 캐시가 뭐 어느 정도 컸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HBM의 용도가 없는 경우죠. 그러니까는 이런 서비스를 하려는 기업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기업들은 이런 그림을 갖고 와서 어, 이제 HBF를 만들 수 있는 낸드 플래시 계열 기업하고 협력할 수 있겠습니다. 이럴 경우는 이 아키텍처의 또 다른 측면은 HBM이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낸드 플래시 기업만으로 독자적으로 이 아키텍처에 대한 상품을 어,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걸 다시 이제 탑뷰로 자세히 그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거는 뭐냐면 이게 이제 엔비디아의 DPU 이걸 이제 ICMS라고 부르는데요. 인퍼런스 컨텍스트 메모리 스토리지라는 이제 아키텍처를 지난 CES 2026에서 젠슨 황이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 위쪽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루빈 GPU가 있고 베라 CPU가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대량의 데이터, 이제 루빈 GPU에는 아마 HBM4가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8개, 제 기억에 8개, 하여튼 올라갑니다.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모리 용량이 충분하지 않단 말이죠. 거기에
퍼스널 트레이닝, 리얼타임 트레이닝, 라그와 같은 많은 양의 메모리 스토리지에서 GPU라는 게 새로, 그러니까 과거에는 GPU의 데이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CPU를 거쳐서 와야 되는데, 이제 직접 DPU를 설치함으로써 데이터 공급을 했는데, 제 생각에 이 DPU에서 직접 GPU1하고 GPU2의 데이터를 공급하는 채널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 엔비디아든 아니면 다른 기업에서는 아키텍처에서 이렇게 DPU를 설치해서 여기 GPU1과 GPU2에 필요한 데이터를 추가로 외부에서 공급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설치할 수 있겠습니다. HBF2 아키텍처에서는 아까 HBM1 아키텍처에서는 왼쪽에는 3필용 GPU에는 GDDR, 오른쪽에 디코딩에서는 HBF를 썼는데, 저는 GPU 한쪽 면에 HBM을 두고 한쪽 면에 HBF를 둘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HBM을 제작하는 기업과 HBF를 제작하는 기업이 서로 GPU 기업과 협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 어, 이렇게 네개씩 연결된다고 했을 때 HBM 밴드위스는 96GB, HBF의 캐패시티는 2TB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 어, 웨이트라든가 역시 스몰 모델 사이즈 MOE, 아까 GDDR의 경우보다는 확실히 이제 메모리 용량이 커지는데요. 어, 24GB 정도가 되고, 이제 헤비 캐시라든가 롱 컨텍스트 랭스는 HBF에 저장하는 이런 방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어, 이것도 어느 기업이 채택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다 워낙 장단점이 있어서 AI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업들의 그 요구에 따라서 이 아키텍처가 정해지겠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여기는 이제 엔비디아의 ICMS를 염두에 둔 그림이긴 합니다만은 데이터 스토리지 네트워크에서 어딘가 끌어와야 되거든요. CPU, GPU를 거치기보다 DPU를 통해서 루빈 DPU에 공급되거나 아니면 제가 제시하는 HBF2 아키텍처의 PCI 익스프레스나 MV 링크를 통해서 직접 GPU에 공급되는 이런 아키텍처도 시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메모리 밴드위스와 용량을 높이는 하나의 진화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HBF3에서는 그것만으로 또 용량이 모자라니까 GPU 한쪽 면에 HBM 8개, 그 뒤에 HBM F를 둔다. 이거는 이제 한 개의 모듈에 HBM과 HBF가 다 들어가는데, 용량과 밴드위스를 최대화하겠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이게 가장 파워풀한 솔루션이다라고 보고, HBM 1, 2의 어떤 이볼루션을 거쳐서 반드시 여기에 도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경우, 결국은 HBM 캐패시티가 24GB가 8개, HBF 캐패시티 500GB 곱하기 8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래 위로는 GPU가 연결이 되겠죠. 근데 두 개, 네 개 이렇게 연결해 갈 텐데 GPU끼리의 NVLink 밴드위스 때문에 어, 뭐 확장하는 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요. 진화 방법은 HBM, HBF가 GPU 옆단에 이렇게 층들이 늘어감으로써 밴드위스와 용량을 키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그때가 되면 기판이 크기가 실리콘 인터포저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글래스 인터포저가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MOE 모델은 주로 HBM에 저장되고 KV 캐시라든가 롱 컨텍스트 랭스, 라그라든가 이런 자료가 HBF에 저장이 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제 커다란 스토리지에서 어,
그게 SSD로 이루어졌든 하드 디스크에 이루어졌든 엄청난 스토리지가 DPU를 통해서 GPU에 공급이 되고, 이거 어떻게 보면 콜드 데이터들이죠. 핫 데이터들은 HBM과 HBF가 있는 이런 형식으로 발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HBM3에는 특히 이제 베이스 다이가 이제 커지게 되는데, 여기에 저는 이런 기능이 들어간다라고 봅니다. 스탠다드 HBF에서는 주로 이제 베이스 다이에 GPU와 데이터를 주고받는 D2D 링크 또는 파이 회로가 들어가겠지만, 커스터마이즈드 HBF, HBM3에 들어가면 베이스 다이에 D2D 통신 회로, 메모리 컨트롤러, 로직 업로딩이라고 제가 써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GPU의 일부 계산 기능이 일러 온다는 뜻이고요. 일부는 또 옥상으로 올라가겠죠. 루프탑으로. 그다음에 테스트 서킷. 그다음에 이제 다른 칩과 이제 메모리 HBM, HBF가 GPU하고만 통신하는 게 아니라 다른 칩하고도 통신을 해야 된다. 그게 PCI 익스프레스일 수도 있고 D2D 링크 될 수도 있고 메모리 링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메모리 컨트롤러가 붙어서 메모리 커넥션을 할 수 있다. LPDDR, NAND, SSD. 그래서 점점 더 이렇게 HBM3로 가면 용량도 커지고 DPU를 통해서 메모리 스토리지와도 직접 연결이 되지만, 여기 베이스 다이에 상당한 계산 기능과 네트워크 기능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때가 되면 본딩 패드 피치가 훨씬 줄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뭐 본딩 피치가 줄어들고, 그래 5마이크론 여기 이제 갭도 줄어들고 이제 다이아미터가 10마이크론 미만으로 줄어들면서 하이브리드 본딩이 반드시 또 채용이 돼야 되겠습니다. 지금의 HBM4까지는 기존의 마이크로 범프 본딩이 주로 사용이 됐습니다만, HBM3부터는 하도 열이 많이 나고 전력 소모가 많기 때문에 카파 투 카파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 오겠습니다. 그다음에 HBM4가 되면 HBM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HBF가 소켓 형태로 붙을 것이라는 게 또 제 주장입니다. 아까 HBM 제가 설명할 때 DDR이나 LPDDR이 소켓 형태로 붙는다고 그랬는데요. 이제 아까 이제 그 엔비디아의 인퍼런스 컨텍스트 메모리 스토리지 아키텍처를 보면 DPU를 통해서 GPU에 공급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게 또 시간이 걸리고 레이턴시와 밴드위스 리밋이 있으니 HBF 뒤에 바로 소켓을 설치하자는 거죠. HBF 소켓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양면 기판에 HBF를 따닥따닥 붙이면은 기존의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보다도 용량이 늘어나는 거죠. 거기에 HBF 형태가 되니까 16단이면 16배 용량이 증가하니까, 그래서 HBF 정도가 2TB 용량이면 100TB 정도 용량의 소켓이 바로 뒤에 설치돼야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이게 HBF4고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엔비디아 ICMS 이런 네트워크 스토리지 방식이 계속 유지된다고 하면 이 GPU를 통해서 HBM으로 바로 연결되거나 HBF로 연결되거나 HBF 소켓으로까지 연결이 돼서 서로 커넥티비티를 다 유지하고 그걸 소프트웨어로 컨트롤할 수 있는 시대가 돼야 진정한 AI 에이전트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수백만 명이 동시에 AI 에이전트를 사용하고 실시간으로 초 단위, 분 단위로 자기가 동영상 다큐멘터를 생성해내고 음성으로 하면서 잠자다가도 AI를 사용할 때가 되려면 실시간 내로 이러한 아키텍처가 반드시 채용이 돼야 된다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자,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뭐 ICMS의 페타바이트 정도의 데이터는
이 DPU를 통해서 공급이 되고 리얼타임 트레이닝이나 KV 캐시라든가 라그는 HBF, SSD가 공급하는 이러한 계층적인 메모리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미래 HBM보다 HBF의 확장성이 훨씬 더 크고 어, 수요가 많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걸 표 하나로 말씀을 드렸는데 맨 마지막 단계에서 보면 HBM6에서는 메모리 센트릭 컴퓨팅 CPU와 GPU가 다 베이스 사이에 들어가고요. HBM이 8개, HBF가 8 곱하기 192개, 192개는 아마 소켓으로 들어가고 다 더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자, 그럼 이게 얼마나 좋아지는지 한번 들어가 보면요. 요거는 저희가 간단한 AI를 이용해서 바이브 코딩으로 한번 해본 건데요. 모델 사이즈가 80빌리언, 인티저 4 계산, 인풋 토큰 길이가 38만 4천, HBM 메모리 캐패시티가 192, 기가바이트, 밴드위스가 8테라바이트, HBF가 4096, 기가바이트, HBF 밴드위스가 8테라바이트라고 했을 때 보니까 어, 변수가 흡습 변수만 필요한 게 40기가바이트, KV 캐시 메모리 사이즈가 375기가바이트. 이것만 보면 이미 HBM이 용량이 안 된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토탈 메모리 리퀘어먼트가 415기가바이트니까 HBM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만 됐을 때. 그러면 time to first 토큰이 처음 나오는데 43초가 거의 1분이 걸린다는 거죠. 이거, 어, 기다림에 너무 긴 시간이죠. 그 다음에 토큰 퍼 세컨드는 1초에 19개 토큰을 생성하고, 그런데 어, 메모리 그러니까 50%가 HBM, 50%가 HBF가 사용된다는 거죠. 이런 거는 아주 간단한 바이브 코딩으로 만들어 본 거고 이런 이제 해석은 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다양하게 해보고 있는데 한번 결과를 보여드리면 저희 이 슬라이드는 다 나중에 이제 홈페이지에 올릴 테니까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라마 3 400빌리언짜리 모델입니다. 400빌리언이니까 굉장히 큰 거죠, 그죠? 보니까 동시 사용자가 64명인 경우 이미 HBM으로만은 메모리 용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비 캐시하고 모든 메모리를 HBM에 기록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짙은 녹색이 그린색이 녹색인데 그러니까 HBM만으로 써서는 배치 사이즈 16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6명 이상 사용 못 한다는 건데 64명 사용할 때는 쓸 수 있다는 거죠. 어. 근데 64명을 사용하려면 요 약간 옅은 녹색인데 그럴 때는 HBF를 사용할 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컨텍스트 랭스가 그러니까 토큰의 길이가 인풋이나 아웃풋의 길이가 한 만을 넘어가면 한 몇만을 넘어가면 빨간색이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웃 오브 메모리가 돼서 서비스를 못 한다는 뜻이 됩니다. 이것까지 빨간색까지 서비스 하려면 HBF 뒤에 메모리가 있어, SSD, 솔리드 스테이트 서킷 뭐 한 테라바이트 메모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라마 3 400빌리언 모델 같은 경우를 서비스하고 64명을 서비스를 하려면 HBM만으로 안 된다. HBMF가 반드시 써야 된다는 거를 이제 워크로드 분석을 통해서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사용자가 그러니까 컨텍스트 랭스 길이가
몇만 명이 넘어가면 아웃 오브 바운드 돼서 서비스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컨텍스트 랭스가 길어지면 반드시 HBF를 써야 되고 그것도 더 길어지면 어, HBF 뒤에 엔비디아가 생각하는 ICMS를 붙이던가 HBF 뒷단에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버를 반드시 소켓형으로 설치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이거의 의미는 270기가바이트가 되는 그러니까 4빌리언짜리 모델은 한 개의 GPU로 돌리기 되게 어렵다. 여러 개 GPU가 동시에 사용돼야 되니까 이렇게 GPU 사용량을 줄이려면 모델을 믹처 오브 엑스퍼트로 해서 모델 사이즈를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오른쪽에 보면 판으로 보면 라마 3 말고 라마 4 109 빌리언짜리는 뭐냐면 그러니까 믹처 오브 엑스퍼트를 쓰기 때문에 액티베이션 하는 모델 사이즈는 17 빌리언밖에 안 된다. 이런 경우는 이제 상당히 HBM을 쓸 수도 있고 HBF를 쓸 수도 있는 자유도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라는 모델이 점점 더 중요해지느냐면 바로 모델 사이즈가 너무 크면 메모리 용량과 밴드위스가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거를 조금 확대한 거고요. 어, 네, HBM4 스카우트. 요거는 제 기억에 이렇습니다. HBM4 스카우트라고 하는 게 아마 그 믹셔 오브 엑스퍼트인 경우인데 실질적으로 가동하는 모델이 17빌리언짜리 모델이란 말이에요. 그 모델이 작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텐션 모델 파라미터가 8기가바이트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 조금만 그 메모리가 필요한 거죠. 그랬더니 아까는 어 컨텍스트 랭스가 10만 몇만만 넘어도 어, HBF로도 안 되는데 여기서는 모델 사이즈가 어, 수십만 될 때까지 HBF가 되고 컨텍스트 랭스 사이즈가 작을 때는 HBM으로 충분히 되는 거죠. 이유는 액티베이션 모델의 모델 파라미터가 작아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아까보다 그, 믹처 오브 엑스퍼트를 사용함으로써 모델이 작으니까 상당량의 컨텍스트 랭스까지 그대로 HBF만으로 된다. 여기도 역시 10메가 이상의 컨텍스트 랭스가 되면 동시에 64명이 사용하면 어, SSD 소켓을 사용하거나 어, GPU를 이용한 인퍼런스 컨텍스트 메모리 스토리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모델 서비스를 할 수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들의 의미를 보면 뭐냐면 128명을 한테 서비스 하던 거를 줄여서 16명으로 팍 줄이면 HBM, HBF로 서비스할 수 있다. 컨택트 랭스 1메가까지. 그런데 사용자가 128명으로 늘어나면 대부분의 영역에서 메모리가 아웃 오브 바운드 된다. 다르게 얘기하면 메모리 때문에 동시 사용자가 팍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사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텍스트 랭스가 10메가인데 이거를 팍 줄여서 10kg 줄인다 하면 HBM만으로 충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델의 사이즈, 컨텍스트 랭스 사이즈, 동시 사용자의 사이즈에 따라서 우리가 HBM만으로 충분하냐, HBF만으로 충분하냐, 아니면 아웃 오브 바운드이기 때문에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버가 필요하냐, 어, 이런 이제 세 개의 구분이 나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동시 사용자가 늘어나고 컨택트 랭스가 길어지면 이 빨간 영역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메모리 헝그리한 영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HBF가 사용되고 SSD가 그 뒤에 붙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간단한 예를 또 계산 예를 보여드리면
405빌리언짜리, 맨 왼쪽 보면 405빌리언짜리 큰 모델의 경우, 어, 이게 회색은 HBM4고, 블루 컬러는 HBF인데, 토큰의 생산량, 토큰 퍼 세컨드가 확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죠. HBF를 씀으로써. 그리고 이 얘기는 뭐냐면, 큰 모델의 경우, 어, HBF를 쓰지 않으면 속도가 나오지 않는다. 이런 게 되고요. 라그를 쓰는 70빌리언짜리 두 번째 모델인 경우도 컨텍스 랭스가 100메가가 되면 어, 반드시 HBF를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톡슨 생산량이 확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큰 모델이거나 모델 컨텍스트 사이즈가 길거나 사용자가 많으면 반드시 HBF를 써야 된다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또 이 그래프에서 보여주면요. 맨 왼쪽 위 보면 405빌리언 큰 모델의 경우 시퀀스 랭스, 컨텍스트 랭스가 확 길어지면 트루풋이 빨간 솔리드 커브가 확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다시 위로 올리려면 점선 빨간색인데 점선으로 만들어 주게 되는데 그게 바로 HBF를 사용하는 커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한 얘기는 합니다만은 큰 모델의 경우 400빌리언짜리 모델의 경우 컨텍스트 랭스가 긴 쪽에서는 트루풋이 메모리가 모자라니까 확 떨어지게 돼 있는데 HB의 F를 씀으로써 생산량을 확 늘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같은 얘기인데요. 자, 그런데 HBF의 단점은 뭐냐면 number of write cycle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한 10만 정도로. 그렇습니다. 데이터 리텐션 타임, 그러니까 넘버 오브 사이클을 키우면 데이터 리텐션 타임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어, HBF의 KB 캐시라든가 라그 데이터나 이런 거가 원래 낸드는 저장 시간이 무한돼야 되지만 하루나 이틀 시간을 단축시키고 그 대신에 넘버 오브 라이트 사이클을 키울 수 있지 않겠나는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D램과 낸드 플래시가 있는데 낸드 중에서도 D램 비슷한 낸드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낸드 일반적인 낸드는 데이터 리텐션 타임이 수년에서 수십 년 갈 수 있는데 하루짜리나 한 시간짜리를 만들고 그 대신에 넘버 오브 라이트 사이클을 100만 번, 1000만 번으로 하면 거의 D램처럼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용량은 10배가 되고요. 이런 엔지니어링이 상당히 중요한 미래의 숙제가 되고 이 낸드의 특징에 맞게 아마 어, 소프트웨어에서 해서 리드 라이트 사이클 이런 거를 잘 조정하면서 사용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HBM과 GPU 사이에 이제 그 여기는 그림에는 HBM으로 나와 있으면 HBF도 마찬가지인데 이 밴드위스를 높이기 위해서 IO 개수를 계속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HBM4까지는 2048, 그다음에 4096 이렇게 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라인의 치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숫자를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멀티 레이어로 갈 수도 있는데 아마 볼 피치나 패드 피치가 나오지 않아서 또 어느 단계에서는 또 D2T 그래서 시리얼라이즈 해서 주어진 인터커넥션 개수에서 데이터 레이트를 높이기 위해서 시리얼라이즈 하는 D2D 통신 또는 디퍼렌셜 시그널링, 환포 시그널링과 같은 대역폭을 높이는 기술이 또 등장하지 않겠나. 한편으로는 인터커넥션 개수를 늘리는 방법,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D2D 방식을 결합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TSV, 그 HBM이나 HBF가 버티컬리 스택돼 있을 때 뚫는 TSV는 인터커넥션 개수의 제한이 훨씬 적기 때문에 거기서는 밴드위스를 넓히는 데는 큰 제한은 없겠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본딩이 꼭 돼야 되고요. 또 중요한 게 어, 그러니까 파워를 공급하기 위해서 TSV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TSV가 지금 HBM3에서는 가운데에 주로 있게 되고 HBM4는 또 외곽에도 있겠습니다만 HBM5, 8, HBF는 이런 그리드 형태의 TSV가 설치가 돼서 DC 드롭도 줄이고 시뮬테니스 스위칭 노이즈도 줄이고 그라운드 쉴드도 하기 위해서
TSV 개수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TSV가 HBM이든 HBF든 파워와 그라운드 용도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썸을 그러니까 열 방출하는 용도로 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열 방출되는 용도로 제가 TTV라고 여기 표현했는데요. Through Thermal Via가 굉장히 설계상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 주어진 면적의 낸드나 디램이나 셀을 숫자를 많이 높여서 용량을 높여야 되는데요. 거기에 면적을 TSV나 TTV가 자꾸 차지하게 되면 이 면적 프레셔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TSV가 점점점 중요해지고 TSV가 지금은 시그널만 공급했습니다만 점점 더 열을 방출하는 기능이 더 중요해진다. 그래서 HBM, HBF 아까 제가 계속 이렇게 진화해 가는 거는 AI의 생성, AI의 인퍼런스, AI의 트레이닝을 빠르게 하고 많은 사람한테 제공하기 위함이지만 결국은 어, 또 이런 미케니컬한, 피지컬한 특징, 그게 다층으로 쌓였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설계를 게을리하거나 무시했다가는 어, 실제 운영 환경에서 성능이 크게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CSV도 다양한 특징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실리콘이 있고 실리콘 다이옥사이드가 있고 그 안에 카파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실린더리컬 모스 구조를 갖습니다. 그래서 볼테이지 디펜던트한 캐패시터를 갖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지터를 발생시키는 요소가 되고 TSV끼리 크로스톡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 다 지터가 만드는 어, 요소가 되고 그게 노이즈가 작용해서 결국은 제대로 보낼 수 있는 밴드위드가 결정이 돼서 아까 거듭 말씀드린 것지만 밴드위드와 용량이 AI의 성능을 결정하는데 이런 것들은 다 세심하게 또 설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CSV가 지금은 싱글엔드 방식으로 돼 있지만 노이즈 때문에 디퍼런셜 방식이 쓰일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올 거고요. 그때가 되면 어, 그 디퍼런셜 시그널링을 싱글엔드 시그널 TSV 설계를 했을 때 34mV였던 게 디퍼런셜로 하면 줄게 되는데 이런 TSV 배치 이런 것도 커스터머에 따라서 상당히 바뀌겠습니다만은 이런 배치의 설계, 볼맵의 설계, 패드의 설계, TSV 설계, 디커플링 캐패시터의 설계 이런 것들이 GPU나 HBM, HBF의 최대 성능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디자인 요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SV도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맨 오른쪽 아래는 코옥시얼한 구조인데 그런 경우 TSV 하나당 30기가 bps까지 저희가 측정으로 보여줬는데 이게 한 100기가 bps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스택에서의 버티컬리 어, 그 저기 밴드위스는 100테라바이트 per second 밴드위스도 갈 것 같고요. 그러면 어, 레터럴 인터포저에서의 인터커넥션이 밴드위스를 결정하는데 그거는 이제 시리얼 통신 기술, D2D 통신 기술 여러 가지를 해서 어, 개선할 수 있습니다. 거의 결국 메모리와 D램, 셀을 얼마나 직접 끼고 쌓느냐 이게 또 중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은 싱글엔드로 디지털 0101로 이제 GPU와 HBM, HBF 이렇게 됩니다만 곧 아마 어느 세대에는 HBM 6나 7에는 그 밴드위드가 안 돼서 이렇게 팜4 기술에서 멀티레벨 전송 기술을 쓰게 될 거고요. 자, HBM이나 HBF나 맨 상단에 있는 칩은 IR 드롭도 문제가 되고 열도 문제가 되지만 캐패시터와 인덕턴스가 파워 서플라이 네트워크에 있기 때문에 스위칭 노이즈가 생기는데요. 그때 그런 캐패시터와 인덕턴스가 만나서 이렇게 레조넌스가 일으키는 구간이 생기는데 이런 구간에서 스위칭 노이즈가 생기면 칩 전체가 아주 노이즈에 빠져서 어, 밴드위스가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이 생길 겁니다. 그게 지금 이제 HBM을 만들 수 있는 세계적 기업이 서너 개, HBF가 서너 개 된다고 했을 때 그 기업들의 경쟁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이스 IS도 오고 그 각 D램이나 낸드의 수율에서도 오지만
이런 전기적인 특성, 열 특성들을 잘 디자인하지 않으면 꼭 각 기업에서의 경쟁력의 차이가 크게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AI 시대가 되면서 어, AI 팩토리라고 얘기하죠. 대량 생산하고 대량 소비하는 거대한 시설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아마 미래에는 AI 팩토리의 대부분이 메모리로 채워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금강을 캘 때 금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곡괭이와 청바지로 돈을 벌었을 것 같은데 지금의 메모리가 AI 시대의 청바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시대가 가면서 HBF의 수요가 계속 늘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시기가 10년 안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지만 Chain of Thought, Mixture of Experts, RAG, Multimodal Generation, Agentic AI, Personal AI, Continuous Real-Time Learning일 수밖에 없다. 모든 사람 하나하나가 자가 개인적인 AI를 갖고 내 모든 기록을 갖고 나한테 최적의 솔루션을 주기 위해서는 성능은 메모리에서밖에 결정될 수밖에 없고 단기 메모리는 HBM이 결정하지만 장기 메모리 여기에 그린 이런 성능을 갖기 위해서는 HBF가 더 중요해진다. 또 그리고 HBF도 지금의 특성보다는 더 데이터 리텐션 타임을 잃어버리더라도 리드 라이트 사이클을 라이트 사이클을 더 허용함으로써 어, AI 모델 그 소프트웨어 디자이너들한테 더 프리덤을 주는 방향으로 그래서 좀 HB 낸드 플래시의 구조도 상당히 새로운 물질, 새로운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 HBF에 대한 기술과 로드맵 또 워크로드 분석 결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년 앞으로 저희가 이 워크숍을 계속하고 유튜브에 올리고 또 PDF로 공개하고 논문을 발표하겠습니다. HBM을 만드는 회사, HBF를 만드는 회사, 모듈 회사, 또는 이것을 사용해서 서비스하려는 AI 기업, GPU 기업 모두 어, 저희 자료를 보시고 발표를 보시고 영감을 얻으시고 좋은 연구 방향을 설정하셔서 서로 공동으로 개발해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긴 시간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지금 이후로 계속 저희 학생들 한 10여 명이 발표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저는 요약본을 발표했었고요. 한번 재미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 자유롭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도 있나요? 예. 제가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부사장님. 네. 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샌디스크 윤인수라고 합니다. 네네. 이렇게 좋은 연구 성과를 발표해 주는데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HPF를 개발하는 입장으로서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연구가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업계 종사자로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HPF의 장점 중에 하나가 죄송합니다. HBM 하이브리드 아키텍처의 장점 중에 하나가 네. GPU 시스템을 많이 건드리지 않고 이렇게 구현을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사실 HBM 쪽에서 이렇게 브릿징 칩을 베이스타에 구현을 해주면 거의 이제 GPU 쪽은 건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네.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소프트웨어적으로도 기존에 이제 GPU 오퍼레이팅 해주는 소프트웨어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 아니면 이제 그 워크로드를 어웨어하기 위해서 특별한 모디피케이션이 들어가야 될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뭐, 제가 해고 전문가는 아니라서 많은 생각 못 해봤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베이스 다이나 HBF를 설계할 때, 어, CPU 입장에서 HBM과 HBF를 구분 못하게 컨트롤러를 설계할 것 같아요. 프린트나. 그래서 컨스트레인트를 리드 라이트 사이클이라든가 뭐 레이턴시라든가 밴드위스라든가 이런 물리적인 몇 가지 컨스트레인트를 빼놓고는 그 소프트웨어 GPU 입장에서 차이가 전혀 없게 함으로써 어 그러니까는 소프트웨어 디자이너들한테 부담을 덜 주게 하고 싶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워크로드의 100% 그러니까는 저희 학생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언제 HBMS 저 뭐야 그 저장하느냐, 언제 HBF에 저장하느냐, 언제 읽어오느냐, 모델 사이즈, 컨텍스트 사이즈에 따라서 굉장히 상황이 다양한데 그거를 소프트웨어에서 최대한 HBF의 장점을 살리도록 짜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GPU 기업이나 국가나 이런 운영 소프트웨어 하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걸 수용하고 최대 상점을 살려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윤 박사님이 께서 샌디스크에 계시면서 제 생각에 구글이나 AMD나 엔비디아나 브로드컴이나 다양한 회사하고 하실 때 굉장히 같이 공부도 하고 공감도 하고 많은 이런 작업이 필요하고 저희는 그런 백데이터를 여러분들한테 공급함으로써 그래서 저희가 아까 아키텍처 네다섯 개를 보이는 각각 학생들이 모델 사이즈, 컨텍스트 사이즈 뭐 여러 상황에 맞았을 때 어떻게 타이밍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서 워크로드를 시간축에서 또 분배하는 그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영감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도 자료를 받으면 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채팅으로도 질문이 좀 들어와서 제가 좀 네, 읽어보면 66페이지 정도의 라마3 결과 보게 되면은 HBM에서 스루풋이 떨어지는 구간이 존재하는데 이 네, 네. 경우에는 외부의 SSD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이 네, 저는 그렇게 가고 와야 되는 경우를 이제 그렇게 표현한 거죠. 네, 어떻게 서 해석 학생이 실제로 그 데이터 만들었잖아요. 네네.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아, 네, 네. 이 대답이 맞고요. 네, 제가, 한번 네, 조금 제가 그 슬라이드로 갈 테니까 조금만 더 설명해 줘 네. 보실랍니까? 예, 66페이지가 정확히 어딘지 일단은,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요거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아,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HBM, 그러니까 405B 같은 경우는 이제 용량이 많이 필요가 하니, 모델이나 용량이 많이 필요하니까 외부 SSD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기 때문에 스루풋이 확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맞고요. 네. 그다음에 다음 질문으로 하나 더 있는 게 이제 엔비디아의 ICMS는 HBF를 안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엔비디아의 ICMS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질문. 네, 저는 이제 엔비디아 ICBS가 이빨 없으니까 잇몸으로 씹는다고 생각하고요. 언제 저희를 찾아올 것이다, 아니면 샌디스크나 삼성을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자꾸 그 HBS나 HBF에 이렇게 뭐랄까, 의존하는 거를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지금 제 그림에서는 뭐 이렇게 그렸습니다만은 엔비디아는 그냥 ICMS에서 DPU 통해서 그 DPU에 공급하는 이 그림을 그냥 그리고 있는 거죠. 근데 네. 저는 이거 곧 한계에 온다고 보고 HBF와 소켓이 들어가는 거하고 연결해야 엔비디아 입장에서 언제 이런 날이 올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샌디스크나 SK 하이닉스나 삼성이 엔비디아를 이렇게 설득하면 좋을 텐데 썩 내켜할 것 같지는 않은데 저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네, 하면 네,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이 현재 대세이긴 하지만 만바 네, 모델처럼 다른 모델이 대체한다고 해도 HBM, HBF 아키텍처를 커스터마이징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아, 제가 만바도 공부를 했는데 제 기억에 100% 지금 기억나지는 않지만은
RNN과 트랜스포머 모델의 중간쯤으로 이렇게, 그러니까는 트랜스포머 모델의 메모리 밴드위스나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약간 RNN으로 돌아간 모델이라 성능이 안 나와요. 그 돌아가 봐야 별 소용 없다라는 거고, 만바라 해도 라그나 실시간 뭐 지금 이제 할루시네이션 없고 우리 기록 가지고 막 지금 여러분들이 노트북 LM이나 제미나이 그다음에 클라우드 코어 써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시간으로 막 자료 검색하고 자료 보고 막 하거든요. 소용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운명으로 갈 수밖에 저도 틀릴 수 있습니다만 현재 생각은 지금 이 보여주는 이 그림으로 운명으로 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네, 계속 말씀. 올라오고 있어서 혹시 네네. 한 그 10분만 더 하시죠. 예, 예. 네네. 그 LLM 추론 과정에서 발생하는 KB 캐시의 빈번한 업데이트가 HBF의 내구성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라이트 할 때 제가 보면 여러 하나씩, 제가 이제 디바이스 피직스나 전문가는 아니지만, 라이트 하실 때 뭐 터넬링 하면서 옥사이드가 깨지거나 뭐 하여튼 그런 뭐 열화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라이트 횟수의 제한, 두 가지가 있죠. KV 캐시 같은, 그러니까, 모델 웨이트를 넣으면 라이트 횟수는 적어요. 가끔 읽어주면 되니까. 근데 이제 KB 캐시는 인퍼런스 할 때마다 한 번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이게 꽤 돼야 돼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HBF의 가장 큰 챌린지인데, 그래서 저는 좀 공정이나 물질을 좀 바꿔서, 어, 그 10만이 아니라 100만, 1000만 라이트 사이클 되는 걸로 하면, 어, 쓸모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게 안 되면 이 그림에서 HBF 없애고 이제 HBM이 DPU에 직접 붙는 그런 방식밖에 없는데 답답하죠. 답답하죠. 그럼 밴드위스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저는 뭐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나 샌디스크가 그런 이노베이션을 해낼 것으로 생각하고 아이디어도 있을 것으로 평소 때 이렇게 눈빛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접근하는 걸로 보면 뭔가 솔루션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또 하나 질문이 PCI 소켓으로 빠지는 경우 고대역폭 입점이 없어지지 않나요? 라고 누가 질문을 네, 해주셨어요. 없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젠 6인데, 그것도 젠 7, 젠 8 나올 것 같고요. PCI 채널 개수를 또 늘리는 거죠, 병렬로. 예. 그 바틀렉이 되죠. 또 밴드위스가 거기서 또 한번 꺾이죠. 네,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HBF 소켓을 뭐 100테라까지 가보자, 뭐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러면 기술적으로 저기를 광통신으로 연결하거나 PCI 익스프레스 대신에 젠 6, 7, 8 가거나 패널 개수를 늘리거나 그렇게 가겠죠, 물리적으로. 네. 네. 네, 그러면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 같으니까 발표 마치고 이제 다음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다음 발표도 감사합니다. 학생들 끝날 때도 질문 계속 받으시고, 네네. 그렇게 하시고, 그것도 녹화해서, 또 우리 질문하신 거에 대답이 충분하지 않으면 또 내년에 또 발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알겠습니다. 어, HBM 시대가 꽃을 피우고 있지만 HBF도 있다라는 그런 걸 좀 강조하고 싶어서 약간 지금 연구 단계인데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막 서로, 여기 오늘 샌디스크 윤 부사장님도 와 계시지만 서로 이렇게 교류하면서 이게 또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피드백으로 열심히 또 공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예, 다음 본으로 그러면 이제 넘기겠습니다.